네, 안녕하세요. 정보 서비스 지원팀의 이진원입니다. 모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혹시 마이크 안 쓰면 뒤에 잘 들리시나요? 안 써도 네. 그럼 혹시 중간에 안 들리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교육에서는 블랙보드에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기본적인 기능들도 이제 배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과제 출제라던가 그룹 생성, 토론방 생성과 같이 조금은 심화된 그런 기능들도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거를 이제 배우다가 너무 어렵다, 블랙보드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교수님께서 필요하신 것만, 그것만 기억해 가셔도 오늘 교육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로그인부터 해볼게요. 로그인 이제 블랙보드에 먼저 접근하시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으세요. 포털 사이트는 보통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가 보시죠. 웹메일과 함께.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놓았고요. 혹시 포털 사이트 통해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들은 kulms.korea.ac.kr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로그인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보통 이 앞에 있는 kulms를 자주 잊어먹으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빠른 부분은 이 퀵 메뉴 부분에 이렇게 블랙보드라고 보여요. 혹시 블랙보드가 안 보인다 하시면 이 화살표가 좀 접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이제 펼치시면 이제 블랙보드가 보이게 되고요. 또는 강의 부분에도 강의 메뉴 끝에도 블랙보드라고 이제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도 이제 똑같은 블랙보드 화면이 뜨고요.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용자명에 그 성함을 입력하시는 교수님이 많으세요. 근데 성함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보드 로그인 하실 때도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모두 로그인 하셨나요? 로그인 하는데 뭐 오류 없으시죠? 네. 로그인 하면 아마 블랙보드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안녕하세요라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럴 때는 밑에 현재 창 닫기 눌러서 이제 끄실 수 있고요. 모두 들어가시면 마이 페이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보드를 시작하기 전에 내 컴퓨터가 블랙보드를 사용하는데 적절한가 두 가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가 자바를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바를 설치 안 하시면 한 80%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요. 뭐 파일을 올린다거나 이미지를 올리는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를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바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그냥 한글로 자바 다운로드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게 보통 인터넷 하실 때 인터넷 익스플로어 많이 사용하시죠. 파랑 색깔 입자 표시된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통해서 블랙보드를 하셔도 큰 상관은 없으세요. 대부분 잘 돌아가세요. 근데 가끔 버전이 맞지 않아서 이미지가 겹친다거나 뭐 메뉴가 겹쳐서 클릭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는 크롬 브라우저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아마 크롬 브라우저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구글에서 그냥 한글로 크롬 다운로드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설치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 실습실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다 띄워놨어요. 보기에는 전혀 다른 거 없으시죠? 사용하실 때도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크롬 브라우저, 이제 블랙보드를 사용하실 때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고 아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화면이 뭔가 깨져 보인다, 나만 뭔가 클릭이 안 된다 하실 때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럼 저도 마이 페이지로 블랙보드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블랙보드에 로그인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페이지가 이제 마이 페이지예요. 마이 페이지에는 뭐 공지사항이라던가 질의응답 게시판, 다양한 이제 게시판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중간중간, 학기 중간중간 이제 바뀌는 내용이고, 이 중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다중신분 로그인이라는 창이 보이실 거예요. 저희 보통 포털 아이디는 싱글 아이디로 해서 하나로만 들어가시죠. 하나로 들어가면 이제 교수님 역할, 뭐 학생 역할이 다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블랙보드에서도 다중 신분을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시는 교수님들은 하나, 교본 하나만 뜨실 거고요. 그럼 이제 특별히 클릭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끔 대학원생이면서 강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학원생이면서 뭐 직원, 교직원분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여기 두세 개가 이렇게 뜰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상황에 맞게 대학원생이라던가 뭐 교수 신분으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실습에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교수로 있는 그 역할이 있는 그런 신분을 클릭해서 오늘 실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개인정보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도구라는 박스 안에 개인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여기에서 이제 개인정보 수정에서는 교수님들의 이메일이라던가 뭐 성함 이런 걸 이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저희 두 번째에 비밀번호 변경이 있어요. 이 비밀번호 변경을 처음 로그인 하셨을 때는 꼭 한 번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블랙보드는 이렇게 컴퓨터로 웹브라우저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모바일 앱으로도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블랙보드만의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밀번호를 최초로 한번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이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블랙보드 비밀번호를 최초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따가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받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근데 그 작업을 위해서 지금 비밀번호 변경을 한번 해주십니다. 네, 뭐 포털 사이트의 그 비밀번호랑 똑같이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운 그 비밀번호로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같이 해주시는 게 헷갈리진 않겠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입력해 주시고 확인 클릭하시면 비밀번호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혹시 포털 사이트 아이디 그 비밀번호랑 다르게 지금 설정하신 교수님들은 나중에 다시 로그인 하실 때는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때는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가 아니니까.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에 개인 설정 변경이라는 메뉴에서는 저희 시스템 언어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대부분은 개인 설정 변경을 클릭해 볼까요? 그럼 사용자 언어팩이라는 부분이 시스템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시스템 기본값은 이제 한국어입니다. 근데 가끔 어떤 교수님께서는 뭐 영강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국제어학원 소속의 교수님들은 이 부분이 영어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어가 불편하다 하시는 교수님들은 여기서 한국어라던가 시스템 기본값이 이제 한국어거든요. 그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개인 설정 변경이에요. 내 컴퓨터, 내 시스템의 언어만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거고요. 혹시 코스 안에 들어가서 내 학생들도 이 언어를 바꿔주고 싶다 할 때는 코스에서도 한 번 더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코스에 있다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마이 페이지로 돌아오시고요. 나의 코스라는 부분을 함께 볼게요. 블랙보드에서 코스라는 거는 하나의 교과목, 하나의 온라인 강의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코스 목록 보러 가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과목들이 나타날 거예요. 네. 나의 코스 목록 모두 보고 계신가요? 저랑은 다르게 보이시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난 학기에 아니면 작년에도 수업을 하신 교수님께서는 여기 쭈루룩 다 떠요. 그것도 기역, 니은, 가나다 순으로 뜨기 때문에 이번 학기 코스가 뭔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코스들을 이제 학기별로 묶어줄 수가 있는데요. 마우스를 나의 코스라는 이 박스로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나의 코스 이 제목 있는 오른쪽 끝에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좀 조그매요. 여기 오른쪽 끝에. 그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나의 코스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첫 번째 학기별 그룹화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학기별 그룹화.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교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학기가 쭉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나는 지난 학기, 작년 코스에는 전혀 들어가 보지 않는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체크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더 이상 아까 그 나의 코스의 목록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난 학기 거에 자주 들어가진 않는데 가끔 뭐 공지사항이라던가 강의 자료 확인하고 싶어서 가끔 들어가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첫 번째 체크는 풀지 말고요. 맨 끝에 학기 펼치기라는 옵션에서 체크를 풀어주세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그러면 이 2015학년 1학기 코스가 목록에 보이기는 하나 접혀져서 짧게 보입니다. 그럼 필요할 때만 클릭해서 펼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고 상단에 있는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학기별로 얘네가 구분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학기 설정해 보셨나요? 네. 이렇게 묶어서 보실 수 있고요. 접혀 있는 건 그 학기 이름을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져요. 펼쳐졌다, 접혔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펼쳐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교육은 저희가 실습 코스를 따로 등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2015학년 2학기 쪽에 보시면 실습 코스 2015년 9월 2일로 해서 교수 대상이라는 코스가 보이실 거예요. 혹시 이 코스 안 보이는 교수님 계세요? 네. 저희 신청을 안 해주셨으면 아마 안 보이시는 교수님도 계실 거예요. 네, 다 보이시죠? 그럼 이 코스의 제목을 클릭하고 코스 이름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코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코스 안으로 들어오면 기본적인 화면을 살펴보면요. 왼쪽에 이제 코스 메뉴가 있고요. 그 코스 메뉴 아래에 제어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제어판이란 부분은 딱 교수님들에게만 보입니다. 이건 학생에게 보이지 않아요. 제어판은 교수님의 강의 자료, 파일들이나 또는 학생들의 성적 또는 학생들 수강생 목록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이제 스크롤을 올려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수정 모드라고 있어요. 수정 모드도 제어판과 마찬가지로 교수님에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 모드는 켜짐과 꺼짐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켜져 있을 때는 교수님이 뭐 강의 자료를 올린다거나 과제를 출제하는 등의 교수님의 화면이에요. 교수님의 편집 화면. 근데 이제 수정 모드 켜짐, 초록색 불 들어와 있는 거를 한번 눌러서 꺼보세요. 그럼 뭔가 화면이 깨끗해지는 게 보여요. 버튼도 없어지고요. 화면이 깨끗해집니다. 이건 바로 학생들의 화면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수정 모드가 꺼지면 이건 학생의 화면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교수님이 뭐 메뉴를 수정하신다거나 강의 자료를 올리실 수는 없어요. 학생들이 보는 화면. 이거를 대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메뉴 중에 과제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메뉴 중에 한 6번째쯤에 있는 과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수정 모드를 껐을 때는 과제 제출 FAQ가 맨 위에 있는데요. 수정 모드를 다시 켜보면 이렇게 사용 안내라는 좀 흐릿한 회색의 내용이 하나가 더 보여요. 이건 이 사용 안내는 교수님들에게만 보이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수정 모드를 끄면 얘가 안 보였다가 다시 키면 얘가 보였다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이를 보면 사용 안내에는 앞이 아이콘이 흐릿해요. 근데 그 아래 과제 제출 FAQ는 이건 학생들에게 보이는 화면이거든요. 얘는 뚜렷해요, 아이콘이.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정 모드를 굳이 끄지 않으셔도. 근데 이 수정 모드를 껐다 켰다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비주얼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학생에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위치가 위냐 아래냐, 이런 비주얼적인 모습이고요. 진짜 학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학생으로 과제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토론글에 글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학생의 활동을 하실 때는 수정 모드 옆에 보시면 이렇게 눈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 미리 보기 시작이라는 이런 눈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상단에 주황색 바가 뜨면서 학생 미리 보기가 이렇게 켜져요. 이렇게 보면 아래 아까 제어판이 없어져 버렸죠.
제압한 아까 교수님에게만 보이는 메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정말 학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으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제압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미리 보기 모드를 켜신 다음에 뭐 과제도 내보고 토론실에 글도 남겨보고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학생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교수님 역할로 돌아가실 때는 이 주황색 바 옆에 지금 좀 흐릿하네요. 미리 보기 종료라는 버튼이 있어요. 맨 끝에. 주황색 바의 맨 끝에. 걔를 눌러보면 이제 끌 수가 있는데 한번 물어봅니다. 교수님이 이제 학생으로서 뭐 과제도 내보고 토론글도 써봤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삭제하고 끌 거냐, 아니면 이런 데이터를 유지할 거냐. 그럼 이런 교수님이 테스트한 이런 자료는 지우는 걸 이제 권장을 드려요. 근데 가끔 교수님이 이제 학생이 낸 과제물을 채점까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학생의 과제는 교수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또는 이 낸 거를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테스트까지 하고 싶으실 때는 유지를 해줍니다. 유지에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냥 대부분 학생으로서의 테스트만 하실 거면 삭제를 하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다시 교수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계속 배경화면 색이 바뀌시죠? 이건 이제 코스 테마를 변경하는 건데요. 수정 모드 옆에 보면 이렇게 색깔 부채꼴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이 수정 모드가 꺼져 있으면 안 보이고요. 켜져 있을 때만 이 딱 가운데에 보여요. 이게 이제 코스 테마를 변경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붉은색 배경일 거예요. 처음 디폴트는 다 그 색이거든요. 혹시 다른 색을 원하시는 교수님은 여기서 다른 색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배경 바뀌어요. 근데 지금 모두 다 같은 실습 코스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교수님이 변경하시는 거 다 뜰 텐데요. 이제 교수님 코스마다 이렇게 구분 색깔을 넣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기본적인 화면 한번 보았고요. 이제 메뉴 한번 살펴볼게요. 강의 계획서 메뉴부터 살펴볼게요. 옆에 강의 계획서 두 번째에 있는 강의 계획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제 강의 계획서는 포털에 이제 학기 초에 학기 시작하시기 전에 올리시죠. 포털 사이트에 입력하는 그거를 이제 링크를 걸어 오실 수 있어요. 링크 거실 때는 협업 버튼에서 맨 끝에 있는 그 외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럼 옆에 이렇게 많은 메뉴가 펼쳐지는데요. 이 중에서 영문으로 실라버스 KU 밑에서 세 번째 있어요. 실라버스 KU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 실라버스 KU 링크 이름을 뭐 강의 계획서, 혹시 구분하시려면 교수님 성함을 지금 써주시는 게 좋아요. 모든 교수님들이 같이 실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 계획서 이름은 뭐 굳이 안 바꿔주셔도 그냥 실러버스 KU로 남겨주셔도 상관없고요. 한글로 이제 바꿔주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항목 하나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이 강의 계획서라는 이 이름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강의 계획서 보기 버튼 있죠. 그러면 새 창이 뜨면서 강의 계획서 포털에 입력하셨던 그 강의 계획서가 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강의 계획서를 포털에서 직접 입력하시는 교수님도 계신 반면에 그냥 지난 학기 이제 쓰셨던 그 강의 계획서를 한글 파일로 저장해 놨다가 그거를 첨부 파일로 올리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 링크로 못 가지고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일을 그냥 블랙보드 안에서 따로 이제 추가로 이제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강의 자료 올리는 거 하면서 방법은 똑같으니까 강의 자료 올리는 거 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다시 코스로 돌아오셔서요. 이번엔 강의 자료라는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강의 자료. 강의 자료에서 이제 강의 계획서도 하나의 파일이죠. 강의 자료들도 뭐 PPT라던가 PDF와 같은 파일이고요. 그래서 올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상단에 컨텐츠 생성 버튼에서요. 항목이나 파일 이런 두 가지 버전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 항목은 이미지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뭐 유튜브에 있는 링크도 올리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 3개, 4개의 파일을 동시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파일은 딱 한 가지의 파일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딱 한 개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제 한 번에 뭐 한 개만 올리시더라도 항목으로 그냥 사용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그 옆에 항목 옆에 보면 폴더라는 메뉴가 있어요. 폴더는 말 그대로 저희 윈도우에서도 폴더로 이제 구분해 놓죠. 이제 한 주차에 여러 개의 파일을 올리실 때는 막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한 페이지에 막 16개, 막 16개 이렇게 뜨게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폴더를 뭐 주차별 또는 뭐 강의 자료, 뭐 참조 자료 이런 식으로 교수님 마음대로 폴더를 구분해서 올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폴더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강의 자료를 올려볼게요. 컨텐츠 생성해서 폴더 클릭합니다. 폴더의 이름은 저희 교수님 성함으로 이번 해볼게요. 이제 보통 이제 교수님 코스에서는 뭐 주차별이라던가 어떤 주제별로 만드시면 되고요. 오늘은 성함으로 만들고 확인. 그럼 이렇게 노란색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볼까요? 네, 교수님 모두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블랙보드에서는 공지사항 빼고는요, 새로운 항목이 올라올 때 밑으로 생겨요. 새로운 항목은 밑에, 가장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은 새로운 공지사항이 위로 뜨게 되는데요. 그거 이외에 자료를 올리신다거나 과제를 내신다거나 이런 폴더를 만들 때는 가장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럼 폴더 안으로 들어가실 때는 이 폴더 아이콘 말고요. 폴더의 이름을 클릭해 주세요. 어떤 거를 들어가든 저희 이제 아이콘이 아니라 그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성함으로 된 폴더 이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 또 다른 새 페이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이제 강의 자료를 올리실 때는 컨텐츠 생성 버튼에서 항목을 클릭합니다. 컨텐츠 생성에서 항목. 그럼 이제 강의 자료의 이름 한번 입력해 볼까요? 뭐 강의 자료, 1주차 강의 자료라던가 강의 자료의 이름 입력하시고요. 그 밑에 텍스트 박스가 있어요. 지금 저는 세 줄인데 어떤 교수님은 처음 오시는 교수님들은 한 줄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 한 줄로 보이실 때는 맨 끝에 있는 아이콘, 펼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 줄로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건 한번 펼쳐놓으면 계속 세 줄로 펼쳐져 있어요.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이 텍스트 박스에 직접 뭐 내용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보통은 PPT나 뭐 PDF, 아래 한글 파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 밑에 파일 첨부라는 부분에서 이제 올려주게 됩니다. 파일 첨부에서 내 컴퓨터 탐색. 그럼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은 실습 코스니까 뭐 없겠지만 혹시 가벼운 파일이라도 있으면 하나 올려주시고요. 이 파일 첨부하는 거는 저희가 특별히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용량 제한을 걸어놓진 않았어요. 근데 네트워크 환경이나 또는 지금 동시 접속자 수에 따라서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700메가 정도까지가 700메가 이하가 이제 좀 적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기가짜리 올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약 그 시간대에 사용자들이 좀 몰리면 중간에 끊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무거운 파일이라면 좀 잘라서 700메가 이하로 잘라서 올려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파일 올려봤고요. 그리고 그 위에 텍스트 박스에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아이콘 빨강 색깔 캡 모양의 아이콘을 보시면요. 얘는 이제 웹캠 레코드라고 해서 유튜브에 비디오를 녹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과 이제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사용료를 내지 않으셔도 웹캠만 있다면 그 웹캠으로 찍어서 바로 올리실 수 있어요. 또는 그 옆에 이제 이미지 파일이라던가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동영상 파일, 내장된 미디어 삽입, 동영상 올리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파일 말고 유튜브 같은 데 이제 올려져 있는 파일도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옆에 매시업이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제 플리커 사진, 뭐 슬라이드 쉐어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유튜브 비디오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플리커는 이제 사진들을 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고요. 슬라이드 쉐어는 뭐 PPT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유튜브 비디오는 아시죠? 비디오 검색하는
저희는 유튜브 비디오를 한번 올려볼게요. 유튜브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그럼 검색 부분에 교수님의 그 교과목과 관련된 키워드도 괜찮고요. 저는 고려대학교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 키워드와 검색된 관련된 비디오가 검색이 됩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저희 실습을 같이 해보니까 동시에 검색을 누르다 보니까 빨간색 오류 뜨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검색 내용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적절한 원하시는 동영상을 동영상 그 썸네일 밑에 있어요. 선택 버튼 눌러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 안에 글이 들어와요. 지금 들어왔을 때는 재생은 안 되고요. 나중에 게시 완료했을 때 재생이 돼요. 자료 이제 올려봤고요. 몇 가지 옵션 아래서 살펴볼게요. 밑에 스크롤바 내려서 밑에 옵션이라는 부분 한번 봐주세요. 옵션. 거기에 먼저 학생에게 공개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이 자료를 학생에게 바로 공개할 거냐 아니냐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직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다, 나중에 내일 올리고 싶다 하실 때는 아니요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수정으로 들어와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조회수 통계 부분은 지금 바로 여기 조회수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학생들이 몇 번 읽었는지 그 조회수는 바로 표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조회수 통계의 옵션을 예로 바꿔주시고 나중에 통계 보고서를 뽑아서 보시면 그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조회수를 원하시는 교수님은 여기 예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고 확인 버튼 누르면 폴더 안에 이렇게 자료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안 올라간 교수님 계세요? 네, 모두 다. 네. 그 옵션들 중에 앞에 주황 색깔 꽃 표시 달린 그런 옵션들은 필수 항목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선택을 해주시거나 뭔가를 입력을 해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 이번에는 공지사항 올려볼게요. 메뉴 중에 공지사항으로 가보세요. 첫 번째 메뉴에 공지사항. 그럼 지금은 이제 공지사항이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는데요. 상단에 공지사항 생성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공지사항을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생성. 이제 제목에 이렇게 제목 앞에 주황 색깔 꽃 표시 있죠? 이게 바로 필수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목은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메시지는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목에다가 저희 강의 자료 올렸으니까 강의 자료 확인해 보세요 라는 공지사항 올려볼게요. 강의 자료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메시지에는 공지사항에 실제적인 이제 내용이 들어가겠죠. 입력하시고 공지사항의 옵션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기간. 이 공지사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될 것인지. 이거는 이제 계속이면은 교수님이 특별히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날짜를 선택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 오늘부터 바로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다음 날짜 이후 공개해서 체크를 하면은 날짜는 오늘 날짜가 딱 찍혀요. 근데 시간은 현재 시간이 아니라 오늘 밤 오후 11시 59분으로 찍혀요. 그럼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바로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따 밤 늦게 돼서야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잘 확인을 하시고 게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메일 공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공지사항을 게시하자마자 학생들의 이메일로 동시에 전송이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따로 이메일을 중복해서 보내시지 않아도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메일 공지가 안 보이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교수님의 이메일이 이 블랙보드에 등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블랙보드에 이메일이 이게 안 뜬다 하시는 교수님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메일을 수정하거나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하루 뒤에 블랙보드에도 같이 동기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포털 사이트에 이메일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하면은 블랙보드에도 이메일이 안 들어오게 되고요. 이 공지사항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기 초에는 이메일 한번 입력해 주는 거 이제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스 링크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는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요. 맨 끝에 있는 찾아보기. 이렇게 작은 새 창이 뜨면서 가만 보니까 이게 뭔가 보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메뉴 있죠. 이 메뉴와 그 메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쫙 보여줘요. 코스 맵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만드신 메뉴, 그 안에 만들었던 폴더들, 그리고 올리셨던 자료들이 쫙 다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코스 링크의 그 위치 부분에서 찾아보기 버튼 누르면 떠요. 찾아보기. 이거. 이런 작은 창이 뜨고요. 여기서 저희 강의 자료 이제 확인하라고 올렸죠. 그러면 아까 강의 자료라는 메뉴에 그 안에서 이지선이라는 그 교수님 성함으로 만든 폴더 안에 강의 자료를 올렸어요. 그 강의 자료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링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 자료, 어떤 강의 자료를 올렸다는 거야? 어느 메뉴에 있는 거야? 이렇게 다 클릭해 볼 필요 없이 이 링크를 걸어주시면 한 번에 그 위치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지금 이메일과 이제 겹쳐서 그러는데요. 이메일 체크 풀어주시고요. 아마 지금 이메일 체크해서 보내시면 같은 실습하시는 교수님들께 다 가버리거든요. 풀어주시고 확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의 자료가 올라오고요. 보시면 내용 밑에 코스 링크라고 해서 아까 걸어준 게 보여요. 이건 저희가 써준 건 아니죠. 링크 찾아준 거예요. 그 코스 링크를 클릭하면 내가 아까 올렸던 이 폴더 안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과제 올리시고 나서 여기 코스 링크 걸어주시면 학생들은 바로 과제를 제출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돼요. 공지사항까지 올려봤고요. 저희 1부에서 마련했던 지금 항목은 다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저희 과제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메뉴 중에 과제 클릭합니다. 과제. 그럼 이제 과제 부분은 조금 심화된 부분이라서 교수님이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사용 안내에 이제 PDF로 저희가 매뉴얼도 같이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출할 때. 그렇기 때문에 과제 제출 FAQ라고 해서 학생들을 위한 매뉴얼도 같이 올려놨어요. 이 부분은 이제 연구실에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과제를 올리실 때는 상단의 평가 버튼에서 올리시면 되세요. 평가. 평가의 세 번째에 보시면 과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평가에서 과제 메뉴 클릭합니다. 이제 과제물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1주차 과제물. 교수님 성함 써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 이름 작성하실 때 한 가지 이 이름을 과제는 나중에 채점,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채점한 점수가 들어가기 위해서 자동으로 성적관리센터에 성적 컬럼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때 이름이 이 이름으로 생성이 됩니다. 나중에는 다 섞여서 과제물끼리 섞여서 이름으로 이제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에 정확하게 몇 주차 과제물이라던가 몇 월 며칠 과제물이라던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시사항에는 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출하시오 이렇게 주제라던가 마감일에 대한 과제에 대한 지시사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과제 이제 옵션을 살펴볼게요. 스크롤바를 좀 내리셔서요. 마감일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마감일은 말 그대로 이 과제의 마감일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오늘
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이 안내를 보면요. 이 마감일 이후에도 학생들은 제출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늦게 제출로 표시가 돼서 교수님이 이제 평가에 반영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 마감일이 지나면 아예 제출조차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늦게 제출 표시도 보고 아예 그냥 못 내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스크롤바 맨 밑에요. 날짜, 시간 제한 선택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다음 날짜까지 공개를 이거를 그 마감일이랑 똑같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날짜, 시간 제한 선택을 딱 막아버리면 이 날짜 이후에는 과제물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과제물을 제출했다는 그 흔적조차 학생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감일로 부족하다 하시는 교수님들은 이 밑에 날짜, 시간 제한 선택해서 막아주시면 되세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른 학생이 제출한 거는 다른 네. 학생 교수님? 아니요. 과제물에서는 내가 낸 건 나만 보고 교수님만 봐요. 다른 학생 거는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배점 부분에서는 이제 몇 점 만점인지 이 과제가 뭐 10점 만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출 세부사항이라는 옵션을 펼쳐보세요. 그럼 이 제출 세부사항에 정말 중요한 옵션 하나가 나타나요. 과제 제출 횟수라는 옵션 보이세요? 두 번째에 있는 과제 제출 횟수. 이게 지금 보면 디폴트가 한 번만 제출이에요. 그럼 학생들은 딱 한 번 제출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마감일이 남았던 이게 공개가 됐던 한 번만 딱 제출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뭐 예전 시스템과 비교하자면 예전 시스템은 한 번 내고도 교수님이 이제 공개하는 한은 계속 내면서 이제 덮어쓰기가 됐었죠. 근데 지금 이 블랙보드 시스템에서는 한 번 제출한 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는 이제 교수님한테 딱 쌓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내고 세 번째 낸 것도 다 쌓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번만 제출로 하면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제출 횟수 설정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3번으로 설정을 해주신다거나 횟수를 딱 정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무제한 제출 허용으로 해서 그냥 학생들이 몇 번이고 마감일 내에는 몇 번이고 내게끔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하시고 넘어가면 학생들은 항상 그 한 번 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제출 잘 되나 해서 완성된 과제물이 아닌데도 제출 한번 해봐요. 그러고 이제 또 제출 못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고요. 세 번 제출한 거 앞에 건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대로 남아요. 그대로 교수님께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표절 여부 확인 도구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표절 검사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옵션인데요. 세이프 어사인이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절 검사 도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체크를 하면 학생들이 과제물을 제출했을 때 그거를 뒤에서 다 표절 검사를 해서 결과를 교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럼 이 표절 검사의 옵션이 두 가지가 표절 검사 도구에 이제 옵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학생이 본인 제출물에 대한 표절 여부 확인 가능이에요. 이 부분은 학생이 이제 그 과제물을 제출하고 나서 내가 몇 % 표절을 했는가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학생은 나중에 내 표절률을 볼 수 있고요. 내 문제는 그 학생이 최종 제출을 한 다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모두 공유를 한 다음에 그때서야 결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제출물 제외는 조금 옵션의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이 부분은 글로벌 세이프 어사이먼트가 관리하는 글로벌 저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장소에 학생이 표절 검사를 하기 위한 그 과제물을 제출하면 그 글로벌 저장소에 저장이 돼요. 그럼 이제 전 세계의 다른 학생들도 그 학생의 과제물과 비교 검사를 해서 이 학생 걸 베꼈냐 안 베꼈냐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 교수님들은 여기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그 글로벌 저장소에 저장은 안 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가끔 이제 교수님들이 교수님의 논문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 뭐 제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수시로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 이 표절 검사 도구를 활용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체크를 안 해주시면 교수님께 거기에 저장이 되고 내가 내 걸 베꼈다고 자꾸 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뭐 체크를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학생이 제출할 때 한 번 더 물어보긴 하는데 그래도 그 옵션의 의미를 잘 모르면 또 저장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혹시 하시는 교수님들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 퍼센티지 그 숫자가 네. 높으면 높을수록 필요를 많이 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어디선가 이제 검색된 게 많다는 거고요. 그 표절 병사율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혹시 만약에 인용, 재인용을 만약에 뒤에다 붙였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필터링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보시고 나서 대략 내용을 보시면 이 학생이 출처를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출물에 어디가 표정이 되어 있는지가 마크가 돼서 나오나요? 네, 저희 그 결과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확인 버튼 눌러서 과제물 이제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네. 다른 실수를 무제한으로 했을 때 네. 최종 성적 선택하는 나는 어떤 거예요? 아, 그 옵션도 같이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최종 성적 이 옵션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이제 학생이 낸 게 덮어쓰기가 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모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학생이 5번을 수정해서 냈으면은 그 5개가 교수님에게 다 보여요. 근데 이 5개 중에 어떤 걸로 그 성적을 매길 거냐 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최종 제출, 이 5번 중에 시간상으로 마지막에 낸 거를 그 최종 성적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최고 성적, 교수님이 학생이 낸 5개에 대해서 다 채점을 했어요. 그 중에서 뭐 시간 상관없이 가장 높은 성적을 이 학생의 진짜 성적으로 할 거냐, 또는 최저성적이고 그리고 처음 제출은 이 최종 제출이랑 반대되는 개념, 시간상으로 제일 먼저 낸 걸 할 거냐. 평균 성적은 뭐 이 5개 중에 3개만 채점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 3개 중에 그 3개의 평균을 이 학생의 그 진짜 성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제출 신청을 하면 네. 잠깐에는 제일 마지막에 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를 거기서 채점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이 과제물을 제출했다 하고, 그럼 교수님은 그걸 다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제업한 부분에 성적관리센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업판의 성적관리센터. 거기서 전체 성적관리센터를 클릭해 주세요. 성적관리센터에서 한 번 더 전체 성적관리센터를 클릭합니다. 그럼 제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토탈 성적 옆에 과제 샘플이라는 컬럼 보이세요? 이 밑에 지금 엑셀 파일처럼 생겼는데 스크롤바를 쭉 옮기시면 현재 교수님이 만드신 과제물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이건 이제 자동으로 채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준 거고요. 제가 과제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저희 이 들어온 김에 성적관리센터까지 다 해볼게요. 지금 과제 샘플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아이콘들이 보여요. 이게 무슨 표시냐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오른쪽 하단에 아이콘 범례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아이콘 범례라는 이 쪽을 클릭해 보시면 이 아이콘이 뭘 뜻하는지 설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 노란색 느낌표, 채점 필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는 학생이 과제물을 최종으로 제출을 했으니 채점을 해달라 라는 표시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보시는 게 이 파랑 색깔 타이머 표시된 거, 응시 진행 중이라는 아이콘도 많이 보는데요. 이건 학생이 진짜 현재 과제물을 업로드하고 있는 중이거나 학생이 과제물을 임시 저장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교수님은 그 학생의 과제물을 볼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마감일이 다가왔는데도 아직도 이 상태야. 그럼 이 학생은 뭔가 자기가 최종 제출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실수를 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해서 보인다 하면은 그 학생한테 한 번 더 알려줘야 돼요. 너 최종 제출하지 않았으니 최종 제출을 해라 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이민정이라는 학생을 보시면 노란색 느낌 표시가 떴죠. 거기에 마우스를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럼 그 노란색 느낌표가 있는 그 셀에 이렇게 동그란 드롭다운 버튼이 생겨요. 동그란색 회색깔에. 얘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2015년 9월 2일에 이 학생이 제출한 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출. 그러면 이 가운데는 이 학생이 제출한 파일이고요. 이 옆에 성적 부분에서 뭐 10점 만점에 뭐 9점 이렇게 바로 여기서 보시고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Save Assign이라는 옵션 보이세요? 아까 표절 도구 검사 그 도구라고 했죠. 여기서 전반적인 일치 개수가 지금 제가 100%네요. 제가 샘플로 냈더니 다른 코스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른 코스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똑같은 거를 얘는 미리 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일치 개수가 27%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같이 클릭하셔도 괜찮아요. 거기 100%로 되어 있을 텐데 거기서 원본 보고서 보기를 클릭하면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과 이 옆에 소스도 보여요. 어디에서 베꼈는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 소스, 이 부분에서 베껴왔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시스템, 기계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학생이 쓰고 나서 뭐 마지막 끝줄에 뭐 출처 어디 인용 어디서 했다라고 그런 문구를 달아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걔는 표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잡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딱 보시고 아, 이 밑에 뭐 그런 출처가 적혀 있다. 그럼 얘는 표절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영어도 가능하고요. 네, 영문도 가능합니다. 이 한글 파일은 안 되죠. 한글 파일이라는 거 아래 한글 파일 말씀이세요? 네, 아래 한글 파일은 안 되고요. 이게 한국어는 되고요. 한국어는 네. 내용이 한국어인 건 상관이 없는데 저희 HWP 그 파일은 제출이 안 돼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 표절 검사를 어느 검색을 하느냐. 먼저 첫 번째가 인터넷,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를 모두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로그인이 필요하다거나 뭐 인증이 필요한 사이트 있죠. 어떤 논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까지는 이제 검사를 못 하고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두 번째가 고려대학교 이제 블랙보드 안에 제출된 과제물들. 그 고려대학교 안에 있는 과제물들. 그리고 세 번째가 프로캐스트라는 어떤 전자 논문 모아놓는 사이트예요. 이제 여기 근데 대부분 영문이라서 이쪽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저장소. 글로벌 저장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이 낸 그 글로벌 저장소의 과제물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제출 가능한 문서 유형인데요. 이건 그냥 표절 검사 없이 과제물로 하면은 어떤 파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JPG, 뭐 HWP 아무 상관이 없는데 표절 검사를 하려면 이런 어떤 공개되어 있는 국제 표준이 되어 있는 문서를 같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MS 워드 파일이라던가 메모장 TXT 파일 또는 PDF 파일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이런 파일만 제출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학생이 과제물을 제출할 때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출이 안 돼요, 오류가 나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HWP로 내려고 할 때, 그럴 때 오류가 많이 납니다. HWP는 PDF로 변환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변환을 해서 제출을 하게끔 안내를 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두 번째는 뭐 성적관리센터 조금 더 남은 거랑 뭐 토론방, 그룹 이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